안녕하세요. 83만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부동산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부익남 정태익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뭐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투자금을 어떻게 모으느냐,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첫 번째로 투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데, 저는 그거보다는 뭐 전통적인, 어찌 보면 재미없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축을 통한 투자금을 모으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, 사실 투자 수익, 부자가 된다는 건 결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, 그 돈을 많이 가지려면은 투자금을 최대한 높은 수익률로 불려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 수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키우든지, 가장 좋은 건 둘 다를 키우면 제일 좋겠죠. 근데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. 이게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. 뭐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뭐 수십억, 수백억 부자가 됐다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90%가 넘는 분들은 손해를 본 경험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. 그것처럼 수익률이라는 걸 높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없고 사실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는데, 반대로 투자금, 말 그대로 그 기본이 되는 투자금 자체를 키우는 거는 저축만으로도 가능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투자금을 최대한 키운다, 이게 어찌 보면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, 투자금을 키우려면 결국에 소득을 많이 높이든지 아니면은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. 근데 소득을 높인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원하지만 그게 또 마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줄여야만 투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데,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. 뭐 누가 뭐 돈을 쓰는 거를 싫어하겠어요. 뭐 사고 싶은 것들 많고 뭐 즐기고 싶은 것들 많지만 그런 것들을 참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, 이 부자로 가는 길의 첫 번째 단계, 이 투자금 모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자가 어떻게 돼요? 라고 할 때 저축을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누가 모릅니까? 라고 반문하시거든요. 그럼 저는 거꾸로 또 반문을 해요. 그렇게 쉬운데 왜 못하세요? 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. 힘드니까요. 네, 그래서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사실 편한 게 아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. 그러다 보니 이 투자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조금 쉬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. 왜냐면 내가 지출을 할 만큼 하고 남은 돈을 2배, 3배, 10배로 불려버리면 어차피 부자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, 뭐 하루에도 몇십 프로가 올라가고 뭐 한 달 만에 뭐 2배, 3배가 됐다더라 하는 그런 투자처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웃기웃 하시는 거죠. 그런데 그쪽은 실력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10% 올라가는 거는 반대로 하루에 수십 프로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, 그런 쪽으로 잠깐 갔다가 또 한 번 더 타격을 받으시면 이제 투자 못 하겠다 라는 분들도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1원칙은 아무리 뭐 옆에서 누가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들 듣더라도 우선은 저축을 하고 지출을 통제하면서 최대한 돈을 모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두 번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답니다. 뭐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하고 오래된 투자의 뭐 기본 같은 개념이지만, 사실 요즘 시기에는 이걸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. 최근 한 3, 4년간 특히 부동산 시장은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아니 우리 집이 오른다고?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전혀 안 오르던 집들이 최근에 이 대세 상승기를 만나면서 막 가격이 2배, 3배가 된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정책이나 뭐 어떤 그 국제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올라간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올라가는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 개별 상승기가 올 것이다.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 아니면 내가 살 물건이 개별적으로 어떤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앞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본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.
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. 왜 그러냐면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한 해, 두 해만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. 이게 핸드폰을 산다고 하면 뭐 100만 원 이렇게 비싸지만 이게 뭐 5년, 10년, 20년을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살 때 대출을 쓰진 않지만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5년, 10년도 쓰고 건물 자체의 수명은 뭐 30년, 40년도 갑니다. 그래서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레버리지를 써서 비싸게 주고 사서 장기간 대출을 갚거나 돈을 모아가면서 상환하는 식으로 사용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자 내는 게 뭐 걱정되다 보니까 아예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. 그러면 집값이라는 원래부터 비싼 물건을 대출도 없이 살려고 하면 내가 돈을 모아서 사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더 빠르면 집을 절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과거 한 30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집값 상승률은 항상 물가보다 높았고 평균 한 5% 이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연봉 상승률은 그 정도가 되지 않죠.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바라보다가 열심히 돈을 모으면 그 집값이 더 멀리 달아나는 경험들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생각의 틀을 좀 바꿔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그 돈을 갚아 나가나 이 선후를 바꾼 것 뿐인데 전자,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집값은 달아나고 반대로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돈을 갚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이 순서만 바꿔도 내 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원론적으로는 이 두려움을 깨는 게 가장 먼저고요.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워낙 다양해서 뭐 지역이나 종목에 따라서는 뭐 투자금 1,0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투자금이 3천이어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뭐 1,000만 원 같은 것들은 인천 구시가지에 뭐 아주 낡은 뭐 30년 넘은 빌라 반지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산다고 하면 뭐 몇백만 원으로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정도로 접근하려면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. 지금도 집값이 많이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한 2천만 원,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곳들도 여전히 있거든요. 그래서 핵심은 내가 투자금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고요.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집만 보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3천 아마 뭐 최소한의 단위일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로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. 그 투자라는 건 사실 리스크를 감수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리스크를 싫어하는 분들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적은 이자를 받듯이 리스크가 작을수록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반대로 수익을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필요한 거, 꼭 필요한 거를 사면 조금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내가 쓰면 되잖아요. 나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요즘같이 여전히 뭐 상승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집을 사라 라고 하는 분들은 무주택이신 분들인데 실거주용 집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집이라는 게 물론 사고 나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내 집 아니면 남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. 노숙하지 않는 한. 그러면 집을 안 사도 결국에 남의 집에 살게 되는 거고 남의 집에 사는 것도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. 이자라든지 뭐 월세를 내야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집을 사고 거기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과 면적 그런 종류의 집을 알아보시고 사면 그래도 리스크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지면 내가 들어가서 산다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 용기가 좀 납니다. 그리고 그런 집들을 지금은 사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. 이 입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조금 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공부를 하면 디테일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냥 살기 좋은 곳입니다. 살기 좋은 곳이 곧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. 그러면 살기 좋은 게 뭡니까?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러면 다들 알고 계세요.
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번 고민하고 정리하지 않아서 그렇지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지는 다 알거든요. 뭐 지하철이 가까이 있다거나 뭐 대단지가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다거나 앞에 마트 있거나 뭐 생활 환경이 좋은 곳들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을 고르는 게 결국에 핵심인데 문제는 살기 좋을수록 비싸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곳을 살려고 해요. 근데 돈이 적잖아요. 그러니까 못 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입지는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곳을 산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다 갖춘 동네, 뭐 10억, 20억짜리를 보는 게 아니고,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뭐 A 지역인데, 이 지역에서는 그나마 살기 좋은 데가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다. 근데 이 지역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, 더 살기 좋아진다면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.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어떤 지하철이 개통 예정이라거나 어떤 도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앞에 뭐 없던 중학교가 생긴다.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소가 미래에 생긴다면은 분명히 지금과 미래의 가격은 달라질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중간에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고르시면은 입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라는 분들을 찾으면서 항상 어디에 이렇게 호재가 많아요? 라고 물어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. 왜 그러냐면, 요즘엔 인터넷이나 뭐 어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동 개발 호재라고만 쳐도 뭐 블로그나 뭐 기사가 뭐 수백 개가 뜰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사는 동네부터 무슨 동 뭐 개발 호재, 무슨 동 지하철 개통, 아니면 무슨 동 백화점 뭐 이렇게만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은 뭐 나는 전혀 몰랐는데 뭐 인근에 어떤 뭐 대형 쇼핑몰이 지금 착공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 같은 것들도 뜨고요.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한 5분 거리 앞에 지하철이 뭐 개통하려고 계획 중이네 라는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호재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반대로 내가 호재를 찾아보려는 시간 투자를 안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무슨 동 호재, 무슨 동 개발 호재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러면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한 번 더,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잘 정리하시면은 호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. 네, 맞아요. 그런 것들도 사실 요즘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,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또 찾아보잖아요. 그러면은 뭐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워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어플 같은 거에도 그 동네에 그 단지별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 게시판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뭐 글을 올려보셔도 좋고요. 반대로 그 동네에는 또 중개사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. 그러면 팩트체크라는 거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한두 명한테 말을 물어보고 믿는 게 아니라 다수한테 물어보면 결국에 팩트체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여러 명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약간 좀 알게 됩니다. 네, 결국에 이 호재라는 거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. 얼마나 내가 손품을 팔고 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우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, 그러니까 차기 정부라고 하겠습니다. 차기 정부는 현재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기존에 규제했던 거에서 이제는 완화, 뭐 공급으로 간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.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어떤 국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될 산은 많죠. 그래서 지금 모든 정책 발표한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공급 물량도 250만 호니까 서울 아파트가 180만 호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전국에 서울 아파트의 한 1.5배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거고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 안정세로 간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게 의지는 그럴 수 있어도 현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공급량이 그렇게 많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특히 수도권의 공공택지에다가 74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3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한 2.5배 정도 물량을 어디서 또 찾아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. 근데 하나 이제 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이제 뭐 많이 막아왔던 재개발 재건축들을 좀
민간에서 많이 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민간에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법도 바꾸고 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거든요. 이게 지금 서울에 아파트의 20%가 30년이 넘었어요. 그리고 아파트 아닌 빌라 뭐 이런 비아파트까지 다 포함하면은 서울의 50%의 주택이 30년을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199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전체의 50%에 해당한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일기 신도시는 지금 다 30년을 넘어가는 상태고,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아주 늙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완화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. 다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규제책들이 있는데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제한적인 영향, 특히 2022년에 한해서는 딱히 어떤 뭐 많이 바뀔 만한 게 없거든요. 오히려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면서 약간 상승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,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차기 정부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하고, 그러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좀 잘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 되게 어려운 그 입장에 속해 있다,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미래에 더 확연하게 좋아지는 지역을 고르시는 게 좋고, 특히 낡은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. 차기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, 그러다 보면 신축보다는 좀 낡은 곳을 개발해서 양을 더 늘리려고 할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기 신도시들도 다 지금 낡아져 있고, 여기는 뭐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좀 국가적으로 좀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. 특히 그 외에도 지금 서울 뭐 서남북권 쪽으로는 지금 교통 호재들도 엄청 많은데, 마침 또 되게 낡은 지역들이에요. 뭐 인천부터 뭐 부평, 뭐 부천, 뭐 안산, 뭐 시흥 뭐 이런 곳들도 다 낡아져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곳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방 아파트는 이런 장점이 있죠.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. 그래서 지방에는 신축 아파트가 뭐 4억, 5억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데 또 전세는 뭐 되게 높아서 작은 돈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산다,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지방은 새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쌀까라고 생각해 보면,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서울 수도권보다 좀 작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. 그리고 반대로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 말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거거든요.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수요도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 투자를 적은 돈으로 뭐 되게 좋은 거 산다라는 장점만 보지 마시고, 인구 유출이라는 수요 감소라는 이 불안 요소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거기다가 지방은 또 아무래도 이 수도권 대비는 그래도 좀 빈 땅, 뭐 논밭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집값이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택지지구 조성해서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공급이 또 늘어나면은 수요는 또 가뜩이나 줄어드는데, 공급만 늘어나면 좀 가격이 또 오히려 또 막 하락하기도 하고 해서 지방 투자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공급이 되게 많았었던 지역인데 이제 공급이 막 끝났고 그 여파는 아직 있어서 지방에 가봤더니 저희 막 전세 막 안 나가고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시기. 근데 앞으로 향후 한 3년은 공급이 없는 그런 딱 그 적절한 타이밍 때 들어가셔서 또 적절한 타이밍에 또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항상 작은 돈으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리스크를 조금 더 많이 안을 수밖에 없고요. 그 말은 또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서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, 다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적은 돈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, 서울 대비해서는. 이런 장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. 뭘 사면 사도 걱정이지만 뭐 파는 것도 걱정이고 모든 게 걱정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꼭 팔아서 현금화를 하려고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까? 아니면 더 그냥 가지고 갈까?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.
그리고 내가 사게 되면 이 물건만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. 이 물건이 좋은가 안 좋은가. 근데 사실 매도 시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거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더 좋은 거를 찾으면 파는 거다. 더 좋은 걸 못 찾았으면 가지고 가는 거고요. 그 말은 가만히 놀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 물건을 샀으면 어차피 뭐 샀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은 많이 없는 상태니까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은데를 찾고 계시는 거죠. 그러다가 정말 하나 찾게 되면 이거를 갖고 있는 것보단 이게 낫겠다 해서 이걸 매도하고 일로 갈아타는 거죠. 그래서 지금도 집값이 몇 년간 상승을 해왔잖아요. 그러면 이제는 너무 다 비싸져서 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 않아서 지역별로 종목별로 다 이 시차라는 게 존재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오른 동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좀 불안할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아직 좀 덜 오른 곳이 있나? 아니면 뭔가 미래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데 당장은 뭐 이렇게 좀 조용한 동네, 상대적으로 조용한 동네가 있는지 찾아보셔서 글로 좀 옮기는 쪽으로 하면서 매도를 하시면 가장 좋아요. 최악의 상황이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옮긴다. 그러면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곳은 당연히 낡은 겁니다. 지금 정부가 완화 기조로 완연하게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공급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낡은 것을 부셔서 새 걸로 지으려고 할 거예요.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역세권 개발해서 한 20만 호 짓겠다고 한 것도 있고 일기 신도시나 낡은 재개발 재건축을 전반적으로 많이 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좀 낡고 좀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아니면 역세권에 있는 빌라, 낡은 빌라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정부가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실현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, 특히 국민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.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수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것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낡은 거를 사야 되나? 라는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. 그러면은 꼭 거기가 끝까지 아파트가 돼서 내가 입주한다 이게 아니라 우선 투자를 해 놓으시고 중간에 파실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좀 낡고 아니면 어떤 교통 호재가 확실하게 있는 그러면서 가능한 한 수도권 안쪽에서 낡은 걸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좀 안전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불인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사실 돈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게임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게임을 막 시작을 해서 어떤 롤플레잉 게임에 들어오면은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너무 막막한 상태인데 남들은 막 어디 가서 막 엄청난 몬스터들도 잡고 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와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부러워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당장 이 마을 밖을 나가서 가장 약해 보이는 몬스터라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결국에 레벨 99가 되려면 레벨 2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지금 20대고 30대시고 아니면 투자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부자들의 모습만 너무 보고 좌절하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.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가.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막연하게 멀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더라도 그게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거든요. 이게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1989년도, 90년도에 그때 이제 집값이 하도 많이 급등하니까 그 당시 2030 세대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서울을 막 떠나고 밀려나고 했었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. 그때 한 해에 집값이 2배씩 올라가고 했었어요. 근데 그때 2030 세대들이 지금 다 50, 60 세대가 되셔서 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그것처럼 언젠가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은 또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못 잡는다.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